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4회차 수업을 이제 또 동영상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수업은 4회차 가고요. 약 20분 동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옆에 뭐 안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네요. 좋은 기운. 추입니다. 추. 제가 이제 고교학점 때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만 보면서 할 겁니다. 옆에다가 치워놓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우면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그냥 옆에 있길래 이제 취업을 해야 되죠. 저기다가 쓸 거니까. 그래서 한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할 부분은 저번 시간에 의병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병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배울 부분은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애국 계몽 운동. 자, 교과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 애국이란 말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계몽이란 말이 조금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계몽이란 말은 뭐냐? 저 깨우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우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애국 계몽 운동 나와 있고요. 일단 여기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노트 필기를 좀 하시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 계몽 운동이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볼 거. 애국이란 말은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은 뭐냐? 깨우친다는 겁니다. 애국 계몽 운동, 뭔가 깨우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뭔가 나라의 보탬이 되게 만든다는 게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애국 계몽 운동, 그러면 이 애국 계몽 운동이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사상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 사상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사상이에요.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 되겠습니다. 스펜서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던 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 아십니까? 어쨌든 생물체들은 어떤 거는 이제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진화를 한 생물들은 결국에 살아남고, 적자 생존이죠. 살아남고 진화에 도태된 애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사는 사회에도 당연히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사회에 맞춰서 진화를 했어. 진화를 해가지고 난 살아남았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도태돼가지고 뭐 이렇게 도태돼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막 그래 됐어요. 그게 이제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은 어떤 거냐? 나라가 발전을 잘했어.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의 틀 안에서 진화가 제대로 됐는데,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비롯한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복구할게요. 그냥 복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 제 마스크에 첼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첼시 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습니다. 자, 하여튼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런 게 사회 진화론이야. 진화야. 챔피언스 우승했다는 게 진화 아니야. 축구에서도 진화가 있는 거죠. 적자 생존이에요. 첼시가 마지막 적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거 아니라 사회 진화론은 과연 무엇이냐? 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발전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영국 같은 나라들은 세져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거느린 나라가 됐단 말이야. 그 다른 나라들,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당연한 거냐? 이 사회 진화론 하에서는 걔네들이 당연한 거예요. 왜? 사회가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현상처럼, 이 사회현상처럼 너희들 먹히게 된 것이다 라고 한 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에 그냥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일본한테 먹혔으니까 우리 끝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얘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커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일단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서, 야, 사회에서 진화가 되는 적자가 되려면 우리도 저렇게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관심을 가진 게 뭐냐?
의병운동 이런 것보다 뭘 생각을 하냐? 근대식 교육이라든지 교육, 일단 교육. 그리고 또 교육 뭐냐? 교육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할 만한 인재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계몽시킬, 사람들의 지식을 줄 언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애국개몽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정치력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 애국이 조금 강조가 되기 시작해요. 뭔 일 때문에 그러냐?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경제 침탈합니다. 경제 침탈하니까 이런 것에 더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발전을 해야 돼, 계속 발전을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당위성이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일제 경제 침탈,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뭐였느냐? 메가타라는 사람이 했던 화폐 정리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자, 여러분들 이 메가타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자, 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정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타라는 사람이 경제 고문으로 왔고, 정치 고문, 외교 고문으로 누가 왔다? 장윤환, 전명훈한테 죽임을 당한 스티븐스가 왔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메가타라는 사람이 옵니다. 메가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졸업생입니다. 아시아 최초.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메가타라는 사람인데요. 이 메가타가 이제 화폐를 정리시켜버렸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화폐를 갖다가 뭘로 바꿔버렸냐? 우리나라 화폐, 이 대한제국의 화폐를 갖다가 일본 화폐 체계 속으로 넣으려는 게, 일본 화폐로 바꾸려고 했었던 운동이 바로 운동이 아니죠. 바로 이 사업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폐가 뭐가 있었냐? 대표적으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을 차지했던 곳이 있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처럼 이렇게 컸던 중앙은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천일은행이라고 있었죠. 천일은행.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빨간색으로 괜히 썼네.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괜히 썼어요. 하얀색으로 그냥 칠게요. 자, 이런 천일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일은행. 그 밖의 은행에서 뭘 만들었냐면 대한제국의 이때 당시 화폐 백동화입니다. 백동화를 만들었죠. 이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갖다가 일본 화폐 체계 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꿨느냐? 이제 가면 갈수록 외교권도 뺐고, 조선에 대한 외교권도 뺐고, 그리고 나중에 뭐 차관정치도 하고 사법권도 뺐고 경찰력도 뺐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뭘 뺏어야 되냐? 경제력 뺏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경제력 일본에 안에 놓으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뺏으려면 그렇게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우리를 복속시키려고 완전히 했었어요. 그 틀에 있는 그 정책이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천일은행이 이제 없어지기보다는 여기 넘어갑니다. 어디에 넘어가냐? 일본의 제1은행에 넘어가요. 제1은행. 일본은행입니다. 일본. 이거는 대한제국은행이에요. 대한제국은행. 대한제국은행인 천일은행에서 이제 화폐 발행권 이런 것들이 어딨냐? 일본 자본으로 형성된 일본은행이에요. 일본은행. 일본의 제1은행으로 넘어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본 제1은행의 경성지부, 이 서울지부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백동화 같은 것 자체도 여기 백동화도 이제 바꿔버립니다. 이제 환전을 시켜버려요. 강제로 환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동화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화폐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버리냐? 백동화 이렇게 바꿉니다. 자, 뭘로 바꾸냐면 제1은행권으로 바꿔줘요. 그냥 일본 화폐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제1은행권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정식 화폐가 되는 거예요. 정식 화폐. 정식 화폐가 이제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동화를 전부 다 갖고 오면은 백동화의 가치의 100%만큼 이렇게 다 해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동화의 보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1,000원짜리 있어. 율곡이가 딱 있는데 율곡이 얼굴에 뭐 낙서가 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100% 못 받아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갑화, 을화, 그리고 병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줍니다. 갑화는 보관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딱 봤을 때 1,000원짜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00원짜리가 빳빳하게 딱 있는 거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값으로 해줘요. 100%.
100%, 100%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되고, 을화 같은 경우에 퇴계의양 얼굴에 갑자기 퇴계의양 얼굴이 내꾸눈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낙서해가지고 퇴계의양 얼굴에다 애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좀 훼손돼 있는 거예요. 애꾸로 훼손시켜놨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 을화예요, 을화. 그래가지고 40%만 인정을 해줍니다. 1,000원인데 40% 얼마? 1,000원 딱 갖다 주는데 400원만 딱 주는 거야. 일본 돈 400원, 40엔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부가적대 이상하잖아. 애꾸 됐잖아. 안 돼? 40원 딱 주, 400원 딱 주는 거예요. 을화. 그리고 병화. 병화는 어떻게 되냐? 퇴계의왕 얼굴이 어떻게 되냐? 이제 눈이 이게 한 개가 없는 게 아니라 눈이 한 개가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 눈에다가 다 닥설해 놨어. 닥설해 놓고 막 조금씩 뜯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병화예요, 병화. 병화는 뭐냐?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폐기처분, 폐기처분. 폐기처분. 교환 안 해줘요. 교환 거부당합니다. 자, 이런 병화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제1은행권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었던 그 사업이 메가타입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화폐를 이제 일본 화폐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 대한민국의 한국의 상인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망함, 대폭망함, 망합니다. 한국 상인, 한국은행, 대한제국의 상인, 대한제국의 은행 다 망합니다. 왜? 자본금 그 자체가 우리 백동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한국 상인들이 천일은행권이 이제 천일은행에서 나온 백동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일본 제1은행권을 딱 바꾸잖아. 바꾸러 딱 갔는데 자본금 40%밖에 못 받아. 다 을화가 돼가지고 일부분 을화되고 아예 병화되고 그러니까 재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거예요. 자본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거야. 그럼 잘 되겠니? 잘 안 되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폐를 만지는 데잖아요. 화폐가 대다수잖아, 이 사람들 자본금은. 그래서 막 절반으로 깎이고 난리 난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100억 원 있었는데 일본 화폐로 따지면은 갑자기 3천만 엔으로 바뀐 겁니다. 3천만 엔, 뭐 3억 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이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또 누가 또 도리어서 누가 또 이제 안쓰럽게 되느냐? 농민들이죠, 농민들. 농민들 피해도 있었어요. 이거를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잖아. 정보가 없어. 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백동화가 그때 당시에 계속 화폐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제 상인들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백동화 병화짜리 싹 끌고 가가지고 물품 대금으로 지급을 해준 겁니다. 병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화는 교환이 X라니까. 병화는 없는 화폐야. 아예 없는 화폐예요. 근데 이 없는 화폐 딱 준 거야. 물품 대금으로 지급해준다고. 물품 대금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서 교환하려고 보니까 이거 0원이야, 0원. 그런 상태가 된 경우가 있었다 그거예요. 농민들도 피해가 있었다. 농민들. 이런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과로 봤을 때 뭐가 있었느냐. 이때 화폐의 양이 많아진 겁니까? 많아지지 않은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화폐 양이 적어진 거예요. 적어진 거야. 우리나라에서 떠도는 화폐들이 나중에 이제 을화 그리고 병화 이런 가치를 딱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내 화폐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일본 화폐라도 많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당연히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당연히 내려가요.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물가는 내려갑니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딱 일어나게 돼요. 선생님, 인플레이션 어디서 배웠었습니까? 흥선 대원군할 때 인플레이션 배웠었어. 선생님, 디플레이션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적당한 게. 알았어요? 이때 되면 세금 돈으로 내는데 세금을 돈으로 내야 돼. 근데 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경제를 구성하는 이 경제 전체적인 경제를 구성하는 데는 디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그리고 일제 경제 침탈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려고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기들 좀 밀어오려고 자기들이 주도로 해서 했으면 자기들이 돈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때 돈 있었냐? 돈 없었어요. 뭘로 시행하냐?
대규모적인 차관을 도입시켜가지고 이걸 합니다. 차관이 뭐냐면 빚을 지고요.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차관이란 건 뭐냐면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온 걸 갖다가 차관이라 그래. 그러면 이때 화폐 정리 사업하려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왔냐? 일본한테 돈을 빌려와요. 일본 애들이 사고하는데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온다고. 알았어요? 이때 당시에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빌려옵니다. 선생님 500만 원 그 별거 아니지 않나요? 나라가 500만 원 빌릴 수 있죠? 막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1년 예산이 7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예산만큼을 막 빌려온 거야. 자기들 사업하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가타입 화폐정리 사업하는데도 이 차관을 도입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빚져요. 그리고 또 플러스 여기다가 뭐 때문에 또 차관 도입하냐면 도로라든지 항구라든지 요런 것들 만들어요. 요것들 왜 만드느냐? 요것들 만드는데 또 한 600, 700만 원 이렇게 씁니다. 이자 한 6.5% 넘는 고율로 갖다가 이렇게 빌려요. 일본 애들이 빌리고 일본인들이 대한제국 이름으로 빌리고 자기들끼리 쓰는 거야. 자, 항구라든지 건설 자기들이 쓰려고 이렇게 건설을 딱 해놔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빚이 얼마가 됐느냐? 1,400만 원이 됩니다. 대한제국의 2년 예산에 버금갈 정도의 이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권이 아예 일본한테 넘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 그게 바로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일본한테 빌렸던 차관 도입, 저 메가타입 화폐 정리 사업하느라, 그리고 도로랑 항구랑 이렇게 만드느라 이렇게 있었던 1,300만 원의 빚을 갖다가 탕감을 시키기 위한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요거는 주로 백성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저런 운동이에요. 배경은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국채보상운동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를 한번 볼게요. 국채보상운동의 경과를 보시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부터 시작돼요. 대구에서 스타트 됩니다. 누가 하냐? 김광재. 그리고 서상돈 같은 사람이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점차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울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전파가 돼요. 서울까지 이제 확산이 돼요. 확산이 딱 됩니다. 이때 확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대한매일신보였어요. 대한매일신보가 큰 역할을 계속합니다. 언론사에서 홍보활동을 계속해줘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데가 바로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회가 설립되고 이 국채보상운동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주로 참여했냐면 이 하층민들, 그냥 일반 백성들 있어요. 일반 백성들 있죠. 일반 백성들이 뭐 먹겠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술 먹겠죠. 술 안 먹고, 그리고 담배 안 피고, 요렇게 해가지고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하냐? 부녀자들, 특히 기생들, 부녀자 플러스 기생들, 요런 사람들이 뭘 하냐? 이 사람들 술 먹고 담배 좀 안 피잖아요. 술 이런 거를 줄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자기 가락지, 반지, 요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때 당시에 하층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고종재은하께서도, 우리 고종폐하께서도 굉장히 감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께서도 이제 담배를 끊어가지고 이 돈을 내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언론사가 어디냐?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합니다. 대한매일신보가 홍보활동을 계속해요. 물론 대구에서부터 있었을 때부터 전국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예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홍보를 합니다. 자, 어떻게 홍보를 하냐? 이때 당시 우리 국민이 2천만이란 말이야. 2천만 국민이 담배 끊고, 술 끊고, 담배 액사하고, 이런 식 이렇게 내면은 부채를 탕감시킬 수 있다 이런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전씩 3달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전씩 3달간. 자, 내가 왜 이론이라 적었는지 모르겠네. 자, 원문 그대로 하자면
이런 식이 안 지워져. 20전씩 석 달간 내면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라는 홍보 문구를 해놓습니다.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낼 수 있다라고 딱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국채 보상 운동 어떻게 됐냐? 이거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런 볼까? 자, 이런 보이겠죠? 자,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홍보합니다. 대한매일신고에서 이 회사에서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양기탁 발행인 양기탁이 이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국채보상운동 일제 방해로 실패하게 돼요. 일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 공작이 바로 무엇이냐? 야, 양기탁 새끼야. 야, 보니까 이게 대한매일신고에서 홍보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 백성들이 대한매일신고가 주도가 돼서 하는 운동인가 보구나 해가지고 그냥 학생들 막 이렇게 800명이서 막 금연해가지고 막 돈 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딱 벌이는데 이 돈을 갖다가 여기 국채보상 기성회에다가 줘야 되는데 대한매일신고에다 보내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양기탁 요놈이 돈을 횡령했다라고 갑자기 일제가 양기탁을 구속하는 거예요. 양기탁이 횡령혐의로 구속된 거예요. 횡령혐의로 구속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양기탁이 요랬다고 하니까 국채보상운동도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중단을 시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돈이 한 20만 원인가 모였었어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그 돈의 행방마저도 나중에 어떻게 해버리냐? 양기탁 횡령혐의인데 결국에 무죄였어. 무죄로 풀려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것은 집중적으로 안 보잖아요. 횡령혐의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고 일제가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선생님, 그럼 국채보상운동으로 모은 돈 어떻게 했나요? 국채보상운동으로 모은 돈 어떻게 됐나요? 학교 지으려고 30만 원 그 투자 받은 거 학교 지으려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하고 논의해가지고 학교 지으려고 딱 했는데 이것마저도 일제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합병당하고 나서 일제가 꿀꺽합니다. 우리나라 모은 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 그래가지고 국채보상운동 끝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20잔씩 선발을 하면 1,300만 원이었어요. 1,300만 원. 이거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 때 1,300만 원이란 우리나라 역사상 1,300만 원이 나오면 바로 이거야. 그냥 국채보상운동. 알았죠? 우리나라에서 1,300만 원 그냥 이 워딩이 나오면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300만 원이 빚이었다고 2천만이 20잔씩 석 달간 모으면 1,300만 원 갚는다고 그런 워딩으로 했던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이제 보셨고요. 그리고 애국구애몽운동 단체들, 저는 단체들 좀 위주로 볼게요. 단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교육, 산업, 이 언론 쪽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라든지 우리나라를 점진적으로 성장을 시킬 만한 이런 요소들에 관심이 많은 게 이런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자, 보시면은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 처음으로 갑니다. 자,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갑니다. 보안회. 뭐를 보완한다는 건 뭐를 지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뭐를 지켰습니다. 그걸 뭐를 지켰느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하냐면 황무지 개방권을 요구해요. 일제의 황무지 개방권 요구를 갖다가 저지시킵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요. 야, 너희들 조선에 이렇게 많은 황무지를 개방시킬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잖아.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데 이걸 저지를 시킵니다. 황무지 개방권 요구를 저지시키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뭘 만드냐? 이거 교과서에 안 나왔는데 농광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개간하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보안회 알았죠? 보안회 됐습니까? 자, 보안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일단 이때 당시에는 당분간 저지시키는 거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단체는 헌정연구회가 되겠습니다. 헌정연구회.
이 헌정연구회는 몇 년에 만들어졌냐? 1905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헌정연구회는 뭘 연구를 하냐? 헌정이래. 뭐 연구하는 거냐면 헌법하고 그리고 정치, 제도 연구한 거야. 정치제도 연구예요. 이 헌법 연구한 거, 헌법 연구, 법을 연구한 거예요. 헌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뭘 연구했냐? 정치 제도를 갖다가 연구합니다. 정치 제도 바로 뭐였냐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개혁을 시킬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헌정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실패해요.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폐쇄되게 됩니다. 폐쇄되게 돼요. 폐쇄되게 됐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얘네들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일단 1905년이니까 대표적인 조약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1905년 우리나라가 치욕적인 조약 하나 맺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일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이게 헌정연구회가 결국에는 폐쇄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나왔던 단체, 그 단체는 바로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자강회 몇 년이냐? 1906년에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이걸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예요. 이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의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이어받습니다. 그 대신 이어받은 대신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스케일이 크게 놀아요. 전국에 지회를 설치합니다. 설치해요. 100여 개가 넘는 지회를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하냐? 이 지회 반포할 월보를 가능해요. 월보.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해가지고 월보를 가능합니다. 올해 이번 달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 월보를 가능을 합니다. 언론활동, 교육활동 이런데 굉장히 열을 보였던 게 바로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한 게 바로 대한자강회예요. 근데 이 대한자강회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게 돼. 왜 문을 닫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 활동을 하냐면 이 1907년 넘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헤이그 특사 보내셔가지고 고종 폐하께서 어떻게 돼요? 고종이 강제 퇴위되시잖아. 이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해. 이 활동에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대한자강회도 또 이제 문을 닫게 돼. 헌정연구회도 그러고 대한자강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단체가 바로 무슨 단체냐? 5분 안에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한협회가 되겠습니다. 대한협회. 자, 이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의 명맥을 이었다 했어요. 명맥을 이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 친일화됩니다. 친일화 돼가지고 여기에 누가 개입들을 하냐면 누가 이제 일진의 애들이 와요. 일진의 애들이 유입돼가지고 이용구, 송병준 제가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대한협회는 나중에 이제 친일화 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마지막 이제 단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는 단체는 뭐냐면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 일단 키포인트는 신민회야. 신민회 여기다 쓸게요. 신민회. 자,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여기 쓸 수 있는 시간이. 자, 신민회는 1907년부터 11년까지 존재했던 단체입니다. 자, 이 단체는 왜 중요하냐? 이 단체는 일단 비밀 결사 단체였어요. 비밀로 이제 활동을 했던 단체였어요. 여기는 다 공개 단체거든. 여기는 비밀 결사.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당분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4년이 약한 이유는 비밀 결사 단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하냐? 얘들은 뭘 주장하냐?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공화정, 왕이 없는 정치 체제. 이런 걸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랑 다르게 뭐냐면 얘네들은 다 교육, 산업, 언론에만 집중을 했단 말이야. 얘네들 뭐냐면 무장투쟁까지 계획해요. 무장투쟁까지 염두를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민회는 저 단체들이랑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 신민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안창호가 설립합니다. 안창호가 이 미국에 있으면서 대한신민회라는 거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국내에도 이런 신민회 같은 단체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공화정을 꿈꾸는 이 신민회를 갖다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창호가 미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 알았어요? 미국 스타일. 응? 미국이 공화정 아니야. 저렇게 하면 딱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공화정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적으로 봤을 때 안창호가 뭘 만드냐? 대성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대성학교. 자신의 고향 평양에다가 대성학교를 만듭니다. 1907년에. 평양에다가 대성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뭐하냐? 산업활동, 경제활동, 산업활동으로 봤을 때 뭘 만드냐면 자기 회사라든지 평양에다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인쇄소, 태극서관 이런 걸 만들었다. 태극서관, 자기 회사 이런 거 이제 안창호가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알았죠? 평양에다 만든 거예요. 자, 이 안창호가 평양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연합니다.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산업기관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독교계 이사였던 이승훈이 되겠습니다. 이승훈이 보고 야, 나도 신민회에 개입을 또 할래. 야, 안창호가 만든 대성학교 좋아 보여. 나도 내 고향인 정주에다가 오산학교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에 오산학교로 만듭니다. 알겠죠? 정주에 오산학교까지 일단 보셨고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여기에 또 합류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양기탁 있습니다. 양기탁도 여기 합류해요. 양기탁. 자, 제가 양기탁 방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활동했던 대한매일신보 활동했던 양기탁, 그죠? 대한매일신보 활동했던 양기탁입니다. 양기탁은 주로 뭐하냐? 언론 활동에 집중합니다. 언론 활동. 이 언론 뭐였냐? 저기 보세요. 무슨 매일신보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 참여하면서 물론 같이 동업을 했던 영국인 배들이 있지만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 참여하면서 뭐를 지원하냐? 여기 경제활동이었던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잘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경제활동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보시면 또 누가 있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좋아요. 현대판 근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형성을 한 사람이죠. 오성 이양국의 자손입니다. 자손. 정승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그 자손이에요. 자기 가산들을 털어가지고 교과서에 보면 600억에 뭐 팔았다고 나와있죠. 몇 조 가치가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는 걸 그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이회영 일가가 가서 무장독립투쟁을 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무장독립투쟁을 하는데 지원을 해요. 가서 어디를 가냐? 남만주 삼원부에 갑니다. 남만주 삼원부에 가요. 이 남만주 삼원부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또 뭐하냐?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에는 신흥강습소를 건설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흥강습소, 여기 졸업생이 누굽니까? 김원봉, 그리고 여기를 거쳐갔던 사람 김좌실, 지청천, 이범석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산실이 바로 신흥강습소예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지만 그런 데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회영이 되겠다. 신민회 활동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신민회는 나중에 들킵니다. 안명근의 이제 안학 사건, 그리고 결국에는 안학 사건을 통해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비밀결사 단체가 보면서 결국엔 해체되게 됩니다. 양기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되고 해체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학 사건하고 백오인 사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시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끊고 가겠습니다.